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이혼을 경험했고 가맹점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40살 독신 엄마입니다. 거지 근성 난무하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는 원치 않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아이 때문이라도 억지로 참고 살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 인생에 도움조차 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 아빠로서도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냈더라면 진짜 이 악물고 버텼을 텐데 말이죠. 남자들이 결혼하면 효자로 변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연애할 당시만 해도 저라면 끔뻑 죽고 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 평소에는 얼마나 잘했는진 모르겠지만 자기 식구 챙기느라 여념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랄수록 이혼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고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크게 한 방 먹이고 헤어져서 어떠한 아쉬움이나 미안함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을 최고라 여겼고 이기심 끝판왕이던 제 남편, 자기 꾀에 넘어가 밑바닥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친구가 제 사연을 여기에 보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로 적어봅니다. 그럼 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저 때문에 오늘 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늘 하던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대리 잘못 아니야. 그냥 오늘은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도 괜히 저 때문에 시간만 버리시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일하면서 누구 하나 잘못한다고 잘잘못 따지면 언제 끝마칠 수 있겠어? 팀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늘 말했잖아. 이건 우리 팀 문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러는데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릴게요. 그럴래? 아니, 사회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여려서 어떡해? 앞으로 더 험난할 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직 멀었어요. 그건 그렇지. 나도 입사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매일매일 배우는구먼. 그러니 이대리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도 하고. 다음부턴 잘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실수 한 번도 안 했다가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실망하고 그러면 나중엔 감당 못 할 거야. 그러니 미안한 감정은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시켜만 주세요. 저 뭐든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 그래. 그나저나 이대리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저 올해 25살입니다. 아, 맞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다고 했지? 그래도 실력이 아주 대단해. 우리 회사 들어오기 힘든 회사인데 턱 한이 붙고 말이야.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아니에요. 좋아해 주실 부모님도 안 계시는걸요? 어, 내가 말 실수했다. 이대리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학보다는 돈 버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대학 공부 때려치우고 자격증만 파고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튼 내가 실언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그게 뭐 별일이라고, 하하. 지금 이렇게 잘 살아있으면 된 거죠. 어렵게 준비해서 들어온 만큼 뼈를 묻어야겠어요. 그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오늘 야근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해? 안 피곤하겠어? 네, 당연하죠. 제가 친 사고가 있는데요. 야근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힘내서 일해보자. 이따가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지은 씨랑 다른 팀원들한테도 알려줘. 네, 그럴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컸을 때 같다고, 걱정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라 함께 있던 부모님이 계시질 않으니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들은 대학 갈 준비한답시고 학원이다, 뭐다 다니지만 저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세상이 무척이나 무섭고 두렵더군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전세금을 돌려받으니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으로 단칸방 하나 구해서 저 혼자 살기 시작했고, 학비, 생활비 대가며 열심히 자격증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해봤자 등록금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공부해서 시간 허비하느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5년 차가 되었을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타 부서에 있다가 제가 있는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이었어요. 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직장 상사라 그런지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답니다. 매일 보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정도 연애했어요. 그러다 둘 다 나이도 제법 있고 결혼 정년기라 자연스레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말했던 우리 이대리, 아니 민경이, 어때? 내가 말한 대로 예쁘지? 그래. 잘 왔다. 연애나 결혼 생각 없다는 녀석이 갑자기 결혼한다길래 누굴 만나나 궁금했는데. 잘 왔어요. 내가 음식 솜씨가 별로라서 주문을 좀 했는데 괜찮죠? 네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음식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일 봐주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관두시는 바람에. 그나저나 아가씨 싹싹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네. 일단 시장할 테니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형, 좀 의외네? 얼마 전까지는 나한테 만나는 여자 없다더니. 시끄러워 임마. 너는 병원 잘 다니고 있는 거야? 나야 뭐 그렇지. 확실히 지방에서 본원 올라오니까 바쁘긴 하다. 오늘 집에 손님 온다고 해서 일부러 당직 바꾼 거야. 아, 민경아 인사해. 내 동생인데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 알지? 거기서 근무해. 의사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일단은 밥부터 먹자. 나도 기다리느라 긴장 좀 했더니 배고프구나. 자, 이제 대화를 좀 해볼까?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우리 큰아들 결혼한다는데 이것저것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고요. 뭐? 그럼 왕래하는 친척이나 같이 사는 가족도 없어? 네, 아쉽게도 그렇네요. 부모님이 보육원 출신이시라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올 수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앞에 있는데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래. 부모 없는 것까지는 어떻게 커버한다 쳐. 근데 보육원 출신이면 말이 좀 달라지지.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하니? 이봐요, 아가씨. 내가 얼굴 좀 반반하고 싹싹해서 봐주려 했는데 근본도 모르는 주제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왜 그래?
사람 민망하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난 이 결혼 승낙 못한다. 부모 없이 자랐다며. 그럼 뭘 배워왔겠니? 근본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 며느리 들이기 싫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며. 민경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그게 민경이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단순히 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돼. 네 동생 체면도 있고 너도 장차 큰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이랑 엮이라고 내가 그대로 돈 줄 아니? 얼마나 잘난 며느리감 데려오나 두고 봤는데 역시였어. 잔말 말고 너 지난번에 선보기로 했던 금강기업 손녀딸 알지? 그 애나 만나봐라. 엄마, 정말 왜 그래? 기분 좋게 대화라도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기분 좋을 리가 있냐?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서는. 너 내가 이러라고 금지옥엽 키웠어? 개고생해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다 한 거냐고. 너 이렇게 엄마 실망하게 할 거면 다 때려치워. 어머니, 제가 살면서 잘할게요. 저도 이 사람 많이 사랑하고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휴, 당장 나가. 아가씨는 우리 집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좋게 말할 때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나가는 게 좋을 거야. 형, 일단 엄마 진정 좀 하게 형수님 데리고 나가. 오늘은 더 좋은 꼴 못 보일 거야. 엄마,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까지 엄마 해달라는 거 다 이뤄드리고 살았으면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정도껏 해야 한다는 게 있는 거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보기 좋게 쫓겨났습니다. 시댁은 중견기업에 다니던 남편, 의사인 시동생. 그 남자들을 뒷바라지한 자부심이 대단한 시어머니. 그러니 천의 고아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대놓고 부모 없는 년이라며 없는 사람 취급받으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용기에서인지 시어머니가 대꾸하지 않으셔도 자주 커피나 디저트라도 사서 시댁에 찾아뵙고 남편도 오랜 시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조금은 찝찝한 결혼이었지만 태어날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잘 지내보겠노라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왔고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집안 살림도 배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육아에 힘쓰라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출산했죠. 형수님, 진찰이 보느라 아주 힘드시죠? 요즘 몸은 어떠세요? 산후조리원도 못 가셨다고 들었는데 시간 되시면 아이 맡기고 병원에 오셔서 검진 받으세요. 도련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께 진찰이 맡기기가 좀 그래서요. 정밀검사 받으려면 넉넉히 반나절은 잡아야 하는데요. 산후검진도 안 받으셨다면서요. 정 안 되면 제가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요. 저한테 검사 받는 건 좀 그러니까 동기한테 말씀드려 놓고요. 도련님,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은 제가 어딜 나가기가 좀 그래요. 아니, 아이 낳은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맡길 여유가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정 그러면 그냥 진찰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찰이 보고 형수님 검진 받으시고요. 형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이 요즘 회사 일로 바빠요. 되게 어수선한가 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도통말을 잘 안 해서. 저도 진찰이 보느라 바쁘고요. 아직 진찰이 어린이집 안 보내시죠? 네. 어머니가 보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직 엄마 손에 더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세요. 아니, 부모 마음이지 그걸 왜 엄마가. 아무튼 형수님이 매번 고생이네요.
이번에 그래도 분가하셔서 다행이에요. 보는 제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살게 되니까. 뭐, 다 큰 자식들 끼고 살아서 뭐 할 거람. 아무튼 형수님, 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제가 다른 건 도움을 드리지 못해도 이런 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럴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놀러 가도 되죠? 진찰이 본 지도 오래됐고 형수님이 말아주는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별거 없는데 맛있다니 다행이네요. 언제든지 오세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분가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아와 내조 등등 살림만 하며 지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고 시집살이도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무렵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도 사업을 해보겠다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둬 버렸고요. 시어머니는 다 뜻이 있겠지 하며 그저 우리 큰아들 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자식도 있고 살림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고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진이 나쁜 건 아니었기에 묵묵히 바라봐 주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이며 비상금이며 모아둔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시도했던 사업은 말아먹었고 시댁 돈까지 끌어다 쓴 상황에 급격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쩐다느냐, 응? 제가 면목이 없어요. 엄마 죄송해요. 형, 그러게 뭐라고 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라고 했지?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몇십 년 준비해도 성공할까 말지한 게 사업인데 형이 무슨 재주를 부려서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지. 누가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냐? 그만하세요, 다들. 그런다고 망한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잘해볼 생각해야죠. 야, 너는 안 사람이라는 사람이 말이다. 남편 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제일 속상한 건 저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호구 같아 보이세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본 좀 봐라.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뭘 안다고 지랄이야? 어머니, 저 이 사람이 생활비 제대로 갖다 준 거 못 봤어요. 맨날 이래저래 어머니 드린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진찰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고 아르바이트 다녔고, 겨우 생활비 마련했고, 손 안 벌리고 살았어요. 당신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말은 바로 하자. 그 빚 다 누가 갚아야 하는 건데? 일단 엄마 사는 집 경매 넘어가는 건 내가 메꿀 거야. 더 이상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도련님도 병원 차리고 장가 가시려고 돈 모으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어차피 결혼 생각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더더욱이요. 우선 엄마 앞으로 돼 있는 빚부터 갚고 형 앞으로 이어깃는 건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죠. 제가 퇴직금 받은 거랑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2억까지는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도련님이 알려준 주식으로 수익 본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찰이 키우고 하려면 그 돈 쓰지 마요. 내가 벌어서 갚는 게 빠르니까요. 어떻게 도련님 혼자 고생시켜요. 그러지 말고 제가 도울게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래, 네가 간만에 옳은 일 좀 하는구나. 지금까지 제 역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여보,
그런 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야?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형은 더 할 말 없어야 하는 거고. 그래. 여보, 정말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나도 더는 못 해줘요. 그리고 당신 막노동이든 뭐든 악착같이 일해요. 나 이 돈 그냥 못 빌려줘. 알겠어. 정말 고마워. 내가 여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 진찰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물론 당장 생활할 여윳돈은 남겨두고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갚아나가야 하는 돈도 있었죠. 시동생과 제 돈을 모두 긁어모으다시피 해서 빚을 해결했고, 남편은 처음 2년 정도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시동생의 도움으로 시작한 주식도 계속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서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기로 했고 재개발 소문이 돌던 동네에 있는 작고 낡은 빌라 하나를 구매했어요. 모든 식구에게 비밀로 했고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보았고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제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조금씩 제 돈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예비 동서를 데려왔어요. 참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조금씩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발생해요. 시동생 커플이 일하는 저 대신 딸아이와 놀아준다며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는데 웬일인지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형수님,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세요. 저 진찰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짐작할 수가 없어서 가자마자 검사할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무슨 일인데요?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설명은 병원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로 하기가 좀 그래요. 형수님, 수진이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어떤데요? 수진이 검사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혈당 수치며. 지금 호흡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뭔데요? 우리 수진이 아프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 혹시 증세 같은 거 없었어요? 코피를 쏟는다거나 갑자기 피곤해한다거나 이유 없이 정신을 잃는다거나. 그냥 유치원이랑 학원도 다니고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코피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주 흘렸으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해주세요. 수진이 아무래도 급성 백혈병 같아요. 당장 골수 이식해야 하고. 그거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기만 한다면 할 수 있죠. 저도 검사 받아볼 거예요. 담당 의사가 저랑 친한 교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형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도련님, 우리 수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수진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수진이.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릴 거예요. 딸아이는 갑작스레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는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꼬박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딸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얼마 뒤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저 모르게 사업을 해보겠다며 제 3금융권에 2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더라고요. 일전에 빚을 갚아주면서
남편이 제게 쓴 각서가 있습니다. 다시는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사업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시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딸아이와 제가 골수가 일치했고 수술도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예후도 좋고요. 어려서 그런지 회복도 빠른 편이었고 좋은 반응을 기대할 만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수진이도 이제 건강해지고 있고, 형진이도 곧 결혼한다는데 내가 1억 보태주기로 했어. 1억? 무슨 돈으로? 아, 어머님 돈으로? 작은 아들 결혼한다고 돈 좀 쓰셨네. 여기저기 일 다니시더니 제법 모으셨나 봐?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련님 결혼하는데 1억을 왜 우리 돈으로 해줘?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 엄마가 돈이 어딨어. 자식들이 다 잘났는데. 누리고 사셔야지. 여유 있는 우리가 보태줘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걸 누구 돈으로 하냐고. 당신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해? 당연히 우리 돈으로 해준다니까. 그동안 벌어서 모아둔 돈 있잖아. 당신 주식으로 성공해서 받은 돈도 있고. 그 돈이 내 돈이지 당신 돈이야?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 그걸 다 떠나서 형진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탤 생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련님이랑 이야기한 게 있거든. 내가 시댁 빚. 아니, 정확히는 당신 빚 갚아주면서 도련님이 혹여나 이런 문제 생기거든 단 한 푼 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우리 돈 아니라고. 와, 당신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야, 뭐야? 우리 부부야, 부부라고. 그래, 부부니까 하는 말이야.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 난 이미 도련님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그 돈 받아서 그년이랑 쌀림 차리려고 그러지?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 낚시 동호회 나간다더니 거기서 만난 최연이라는 년 만나잖아. 너 나한테 각서 쓴 거 기억하니? 난 그대로 이혼할 거니까 각오해. 뭐? 야, 이 미친년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미친년? 나는 욕 못하는 줄 알아? 너 수진이 쓰러져서 사경 헤맬 때 그년 만난 거 다 알아. 네가 애 아빠 맞아?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수진이는 수진이고,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너 조선시대면 네가 이혼당했어.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넌 당장 이혼이야. 저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썼던 각서. 제가 빚 갚아주느라 이체한 명세 모두를 증거로 내밀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비용도 없었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겨우 변호사를 선임했죠. 당연히 보란 듯이 소송에서 패한 남편은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못 줄 걸 알아서 다달이 양육비 겸 200만 원씩 보내라고 했어요. 소송을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만난 날 남편의 귀싸대기를 아주 시원하게 세대나 갈겨버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남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온갖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마지막 도리를 하는지 매달 200만 원씩 꼬박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양육비만 받는 사이로 지내오고 있고 아이가 남편을 거부하는 탓에 시동생 부부랑만 종종 만나는 정도입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었고 부촌은 아니지만 둘이 살기엔 아주 넉넉하고 좋은 곳이죠. 그러고는 토스트집을 차렸습니다. 학교 앞이라 수완도 좋고 아이 돌보기에 제격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반성을 한 건지 아이를 핑계로 가끔 가게에 찾아오곤 하는데요. 저는 달갑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남아있질 않지만 아이 생각해서 내색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기에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모든 일의 발단은 저희 집안의 첫째 며느리인 형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약 올라서 죽으라고 저딴 동영상을 올려? 저딴 동영상이라니요? 오늘 셋째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해서 그거 보시라고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동서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나한테는 없는 아이가 니네한테는 셋이나 있다고 자랑질 하려고 올린 거잖아.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 아이들 사진이나 동영상 안 올렸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셋째 말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만 사람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본다고 생각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네 새끼 말하는 거 누가 궁금해한다고 동영상을 단톡방에 질질 풀고 다녀? 알겠어요. 그럼 가족 단톡방에는 아이 사진 안 올리는 걸로 합의 보죠. 설령 형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요. 너네만 안 올리면 돼. 내가 뭘 올리던지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형님 눈치 보느라 해야 하는 말도 맘대로 못하고 저희 집 애들 동영상은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애들한테 정이 없으신 것 같고 공평하게 하시죠. 저도 안 올릴 테니까 형님도 앞으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안 올리시는 걸로. 그래, 올리지 마. 아무도 올리지 마. 오랜 난임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나이 41살에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였죠. 저도 평소 형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뒤로 하고 순수하게 축하해드렸는데 형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한테는 못 올리게 했던 아이들 사진과 동영상을 형님은 10분에 한 번꼴로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혜준이 돌잔치에 안 와? 너 신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야 되겠니? 큰애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얻은 아들이라서 우리가 잘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났니? 네? 돌잔치라뇨?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큰애가 분명히 너한테 전달했다던데. 한성이는 출장 가서 못 온다고 치고 너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혜준이 돌잔치에 제가 왜 일부러 빠지겠어요. 이유야 아주 많지. 너는 줄줄이 딸만 셋을 낳았는데 큰애는 좀 늦기는 했어도 한 번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질투난 거 아니니? 사람들이 너 안 온 거 알고서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렸는지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혜준이 돌잔치인데 저만 쏙 빼놓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동서. 나는 분명히 동서한테 톡도 하고 집으로 초대장도 보냈는걸? 저희 집에 온 초대장 없고요. 톡도 온 게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장은 우체국 아저씨가 빠뜨렸을 수도 있고 톡은 신호가 불안정해서 전송이 안 됐나 보지. 나는 분명히 초대했고 동서가 안 온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냥 보내고 말 게 아니라 저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죠. 오늘 돌잔치에 불참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긴 하세요?
동서가 평소에 날 싫어하니까 답이 없는 줄 알았지. 동서는 내가 가족 단톡방에서 뭐라고 해도 아예 답이 없잖아. 나는 동서가 가끔 단톡방 나간 줄 알고 멤버 확인해 본다니까. 그거야 형님이 아이 사진을 과하게 보내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저희 아이 사진 보내지 말라고 해놓으시고선 형님네 아이 사진은 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내달라고 하도 성화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동선에는 딸만 셋이라 영 실속이 없다고 하시잖아. 우리 혜준이야말로 진짜 친손자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예뻐하시는데 내가 별도리가 있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드려야지. 형님, 지금 저랑 어머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나랑 어머님 사이에 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동안 아이 많다는 이유로 관심 조금 받았겠지만 이제는 끝이야. 우리 혜준이가 우리 집안의 주인공이거든. 형님의 말대로 온 집안의 관심은 형님의 아들인 혜준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사실 그래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혜야, 이 동영상 좀 봐봐. 얘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이 같아? 네가 아동 치료 쪽 전문가라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글쎄, 자세한 건 직접 봐야 알겠지만 내 눈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누구 애기인데 그래? 우리 형님 아들인데 말야. 형님 말로는 얘한테 발달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리잖아. 지금 놀이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무슨 센터에서 4군데나 다니고 있어. 센터를 4군데가 다닐 정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판단할 문제니까 예진이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아? 네 말이 맞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 형님은 자기 애가 센터를 4곳이나 다닌다면서 맨날 우는 소리 불쌍한 척을 하고, 시부모님들은 형님이랑 친손자 불쌍하다면서 그 센터 비용을 다 내주고 계시다니까. 어머머, 그 센터 비용만 해도 꽤 될 텐데.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 셋 낳고 사는 동안 우리 시부모님이 뭐 해준 게 없거든. 솔직히 내가 좋아서 낳은 거니까 나도 바란 건 없었어. 근데 안 해줄 거면 똑같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니? 그렇지. 며느리가 둘인데 누구한테만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말야. 형님이 아들 낳자마자 병원비, 조리원 비용 싹 다 해주시고, 옷이며 장난감 전부 백화점에서 사다 바치시더라. 최근에는 걔가 다니는 센터 비용까지 내주신다는 거 듣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 네가 많이 서운했겠다. 내가 관심을 끊어야겠지. 이러다가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형님네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일체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형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센터. 혜준이 놀이치료 받으러 왔어. 아, 놀이치료센터에 와 계시는구나. 그것도 어머님이 비용 다 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 왜? 안 입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혜준이 치료 잘 받고 있나 궁금해서요. 혹시 그 센터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그쪽 전문가인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내일의 관심 꺼. 혜준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님이 혜준이 놀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각, 형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저희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막내를 들쳐업고 형님 뒤를 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큰애 음식 솜씨가 짱이구나. 어쩜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갈하니. 음식은 다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담긴 거니까 맛있는 거죠. 둘째, 너는 어째 이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다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저희 둘째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제가 거기 붙들려 있어요. 어머님 병원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입원한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갑작스러운 알러지 반응이에요.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애를 셋씩이나 낳아대니 그렇게 애들 몸이 약하지. 쯧쯧. 네? 나처럼 하나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말야. 케어도 안 될 정도로 줄줄이 낳아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보살필 정신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말이 돼? 그거 아주 애새끼가 아니라 짐덩어리네. 짐덩어리야.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너희 형님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너네들 딸 줄줄이 낳을 때부터 알아봤어. 둘째 낳고 못 낳게 했었어야 하는데 기어이 셋째까지. 아이고, 저 군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고생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어머님, 됐고, 이제 곧 명절인데 내가 입원해 있는 처지니까 둘째 네가 차례 준비하거라.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형님과 시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차례 음식 한두 가지만 해서 보내주세요. 형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시켰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귀찮겠으리. 제가 전반적으로 준비할 테지만 형님께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해서 보내시는 게 이 집안 며느리 된 도리 아닐까요? 형님이 그런 걸 귀찮게 생각하시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귀찮으세요? 아, 알았어. 동서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한다. 어머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손윗사람을 막 부려먹네. 가식 덩어리.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음식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명절이 다가오자 음식이 담긴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형님이 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먹기가 싫을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맛도 처참했고요. 저는 그 음식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퀵으로 보냈습니다. 나한테 보낸 퀵 받았다. 이게 다 뭐냐? 차례 음식이에요. 입원해 계시더라도 드실 건 드셔야죠. 한번 맛 좀 보세요. 둘째야, 너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만든 거냐? 너 요리 솜씨가 그게 뭐냐? 조상님이 네 음식 먹고 천벌 내리시겠다. 어머, 그렇게 맛이 별로예요? 네가 첫째 밥만 닮아봐라. 내가 널 구박할 이유가 있나? 첫째가 한 음식들은 전부 다 맛있는데 너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기도 안 차는구나. 이딴 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그거 첫째 형님이 한 건데요. 뭐? 형님이 어머님께 갖다 바친 반찬들, 그거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앞에서 자랑질 하려고 백화점에서 반찬 사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낸 것뿐이라고요. 너는 이제 하다 나랑 첫째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고 그래. 나는 네가 한 말 절대 못 믿어. 딸 셋 낳은 둘째 며느리가 아들 낳은 첫째 며느리한테 앙심을 품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해? 그럼 이건 어떠세요? 형님 아들 치료센터 다니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서 자기 옷 쇼핑하고 다니는 인간이 바로 형님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형님한테 센터 다니는 비용 영수증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가 될걸요? 어머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전부 자기 사치하는 비용으로 펑펑 써버렸으니까요. 착하고 천사 같은 우리 첫째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착하고 천사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한 거죠. 형님은 교묘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저 욕먹이려고 돌잔치에도 초대 안 하고 어머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기 자식까지 이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 음식도 어머님이 안 계시면 이따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형님 음식 솜씨? 그런 거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첫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님도 밉지만 어머님한테도 서운해요. 제가 딸 셋 낳고 어머님께 뭐 도움 바란 게 있나요? 전부 제 손으로 아이 키우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랑 아이들을 못마땅해 하세요? 오직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미워하신 거면 저는 어머님 사상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말이다. 아무래도 첫째는 좀 짠한 게 있잖니. 난임으로 고생한 것도 있고 아들 하나 낳아서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구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첫째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뒤실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 어머님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과 형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형님에게 가던 모든 지원은 끊어진 상태이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가볍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형님의 실체를 모두에게 까발린 게 잘한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덕분에 속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